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갖다 발표했죠. 이 발표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전세 난민이라는 표현,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서민의 공감을 갖다 이끌어내기 위한 표현들을 갖다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인 건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좀 현실을 갖다 왜곡시키는 듯한, 그리고 대중을 갖다 군중 심리를 갖다 자극시키는 듯한. 일단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나서 마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화로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고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이 정책 발표 서문에 발표하시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었죠. 이거는 마치 집을 가진 자, 이 탐욕에 의해서 전세가가 폭등한 것 마냥,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이 뭐죠?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뭐죠?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그러면서 여기에 계약갱 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되면은. 자, 이걸 하는 취지로 전세 난민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월세가가 폭등했다 라는 걸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집 가진 사람들은 탐욕 덩어리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시는 거죠. 일단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잠깐 중간에 끊었고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의지라기보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로 발언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 팩트가 맞질 않아요. 전세가 상승의 원인, 그러니까 마치 지금 뉘앙스가 직접적으로는 김현미 장관님이 이게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를 갖다 교묘히 피해가면서 책임 전가는 기존 정부라든지 집 가진 사람들한테 다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세가 상승의 비밀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아무리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세워놨어도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드리고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갖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아포의 부동산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주택가격 상승에는 하락에 대한 비밀 공식이란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왜 전세가가 상승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전세 난민으로 힘들어 했는지,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차트에 모든 게 다 나타나요. 먼저 이 차트를 설명드리자면, 이 붉은색 차트가 가구 증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인구수와는 상관없다. 인구보다 중요한 게 가구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구라는 건 그냥 쉽게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자녀 2명에 결혼한 부부 하면 4인 가구가 되는 거고요. 이 가구 주체가 사실상 주택 가격을 갖다 견인하는 세력인 셈이죠. 이 붉은색 라인이 바로 그 가구수를 갖다가 매년 증가 수치만큼만 표기를 한 자료고요. 지금 가구 수가 매년 20만에서 30만 가구 사이를 갖다가 오갑니다. 그리고 이 회색 막대가 무엇이냐? 바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06년도에는 30만 가구를 갖다 유지했는데, 뭐 2018년도에는 좀 많네요. 한 40만 가구도 넘습니다. 자, 이 아파트 매년 입주하는 아파트 기준이에요. 아파트. 이 아파트에 따라서 사실상 이 가구 증감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 이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죠. 지금 이 차트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차트는 무엇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느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가구수는 가구 유형별 추계 가구 통계청 자료를 갖다 인용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뭐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가구 증감과 전세 지수 증감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빨간색, 붉은색 라인이 가구 증가를 갖다가 매년 증가되는 가구 수를 갖다 표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파란색 라인이 전세가 지수 증감이에요. 자, 보이시죠?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는데 약간의 변동성이 있죠. 자, 예를 들자면 2014년 가구수는 더 증가했어요. 빨간색 선 이 마우스 따라 보시면요. 2014년 가구수는 더 증가했는데 2014년 전세가 지수는 살짝 소폭, 그러니까 상승폭이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어들었어요. 5%밖에 상승을 못했네요. 그 원인 뭐냐면 입주 물량이 그만큼 받쳐졌기 때문에, 이 회색 막대 이 입주 물량이 그만큼 받쳐졌기 때문에 이 가구수 증감하고 입주 물량 사이의 갭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사실상 2014년도에는 상승폭이, 전세가 상승폭이 예년 대비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엔 다시 오르죠. 왜냐하면은 입주 물량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이 갭, 이 붉은색 라인과 회색 막대 사이의 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뭐 집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의해서 전세가가 상승했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입주 물량, 그리고 2008년 이후 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감소한 원인은 또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2009년, 2010년, 11년, 12년 입주 물량이 감소했는지. 사실상 주택시장 경기가 너무도 위축이 되었죠. 너무 주택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건설사들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았고요. 망해 나가는 건설사들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이걸 다 메꿔줄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아파트를 전부 다 뭐 부족한 만큼 다 메꿔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집 사라 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하지만 이 당시에 주택시장 경기를 갖다 살려주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지금 2017년 18년도에는 전세가 폭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거고요. 매매가 폭등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감하시나요? 전세가가 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정도 퀄리티의 얘기가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고 저 같은 필부들이나 전세난민 이야기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어디서 근거도 없이 그런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자, 그럼 전세난민들 막았다고 치죠? 그럼 신규로 가구 증가된 이 가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가구 증가된 인원 사람들은요, 신혼부부입니다. 아니, 출산율 낮다면서요. 애를 낳아야 된다면서요. 집이 있어야 애를 낳죠. 그럼 이 당시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 당시에 세입자 보호정책 폈으면은 신혼부부들 다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을 갖다 발표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신혼부부들을 갖다 전부 다 수용 가능한가요? 사실은 사회 양극화라는 걸 갖다가 정치인들은 시킬 수 있죠. 정치적 논리나 목적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행정가시잖아요. 국가 일을 하시는 분 행정가시잖아요. 행정가가 이렇게 국민을 갖다가 양극화시키고 마치 가진 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 전세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 너무 정치적 논리로 가시는 거 아닌지. 자, 마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번 발표된 정책이 지금 시점이 2017년 12월이죠. 2017년 어떤 일이 발생됐나요? 입주 물량이 가구 증감을 갖다 돌파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 2017년이었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물가 상승률만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 마저 보시죠. 다가오는 2018년에 입주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2017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는 게 2018년이에요. 그 다음 2019년, 2018년만큼은 힘들지 않지만 2017년보다는 오히려 이 폭이 큽니다. 자, 실제 대한민국 가구 증가보다 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많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갖다가 기존 정부가 멍청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좀 정치인분들은 기존 정권이 무능한 정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2018년도 이 입주 물량을 갖다 메꿔줄 세력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각 다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는 멸실주택이 되겠죠. 서울의 경우 멸실주택이 매년 한 5만 가구씩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5만 가구가 사실상 이 입주 물량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획을 잡고 아마 이런 입주 물량이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재정비 사업하면은 아예 손소리를 치시죠. 아, 얘네들 집값 올리는 주범들이야. 얘네들 무조건 얘네들을 잡아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 자체를 갖다 막고 계신 거죠. 제 강의를 갖다가 이전 강의를 갖다 쭉 들으셨다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멸실될 예정인 주택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걸 갖다 매년 5만 가구, 10만 가구씩 멸실 처리하고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그 주택 공급, 수급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 우선 당장 지금 집값 오르니까 재정비 사업 막아야 돼 하고 틀어막고 있으면요, 이 누적된 물량,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해야 될 누적된 물량은 차기 정부로 그만큼 부담이 전가되는 거예요. 내 정권 내에서만 잡고 보자. 차기 정권에다만 부담을 짊어지는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에 좀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지, 이걸 막는다고 해서 이게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온다고는 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주택시장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제 이야기에 동조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전세가 상승지수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2018년, 19년 전세가 상승지수 오히려 하락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런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할 시점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이 시점은 어긋난 거예요, 오히려. 국가라면은 적어도 이 시기에는 입주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타이밍이지, 그래 너희들 투기했으니까 죽어봐, 이거는 국가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번 정책의 약발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는 줬어요. 정부에서도 힌트를 준 게 언제냐면은 2021년이죠. 2021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를 갖다가 전 주택 시장으로 갖다 확대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상 2021년이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이 가구수 증가를 갖다 못 미치는 시점이 2021년이 될 거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2017년도에 주택시장을 갖다가 분위기를 갖다가 죽여버린다면 2021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아마도 2020년, 2021년도에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죠. 뭐 통일이라는 변수가 없는 한 정말 뭐 건설주는 크게 힘을 쓰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2021년, 2020년, 2020년에서 2021년이면 이 정책에 대한 약발이 끊기고요. 제가 계속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7년 4월 폭등설을 갖다 설명드리면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런 게 2017년도에는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서울 지역은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만, 서울 지역은 2018년 12월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입주 물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주택시장, 지금 이번 정책의 약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1가구 1주택자 분들이 아마 주택 매도를 갖다 희망하신다면은 2020년 이후
바라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로 뭐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어떤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하면은 나머지 한 개 주택은 매도를 언제 하느냐 뭐 그런 전략을 갖다 수립함에 있어서도 2021년 이후가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주택시장이 바닥인 만큼 아무도 집 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그런 좀 위축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적극적으로 저가의 부동산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상 막 가격이 오를 때 막 쫓아가려고 막 허겁지겁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택시장은 바닥의 시기에 사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2018년, 19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주택시장의 바닥을 짚어내기는 어려운 이유가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어요. 서울의 바닥은 언제고 경기의 바닥은 언제 뭐 예를 들어서 김포의 바닥은 언제고 동탄의 바닥은 언제고 이 바닥을 잡아야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꼭지점에서 잡더라고요. 어쨌든 제 논지는 그렇습니다. 바닥이 이제 도래한다. 주택시장을 갖다 오히려 멀리할 게 아니라 이건 실수요자 관점에서요. 실수요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시장은 멀리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폭락할 때 사는 겁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뭐 지금인 곳도 있고 아니면 2018년인 곳도 있고 2019년도인 곳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힘들다 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아포유가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방송이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이 사람 주장이 좀 너무 정치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고개 깊이 숙여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주택시장을 갖다가 정치랑 빼서 볼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이 주택시장을 분석하는데 정치 개입이 없이 이 주택시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를 알아야 부동산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좀 얼굴도 붉으라 저 테러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저 아포유 집 얼마 많이 사놨으면 다주택자니까 저런다. 아닙니다. 아포유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고요. 전 늘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공격적인 투자하지 마라.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전 정말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정책에 대해서 거의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짝 담궈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